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분단 트라우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분에 넘치는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단 트라우마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분단으로 인한 트라우마일 텐데, 트라우마는 흔히 마음의 상처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마음의 상처가 분단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 분단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이제 저는 통상 분단 트라우마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분단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은 당연히 분단 체제 때문이겠죠. 남과 북의 분단 체제. 이 분단 체제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벌써 한 73년? 거의 70년 넘었죠. 70년 동안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분단 체제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분단 체제는 두 개의 국가, 서로 갈라진, 같은 민족인데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남과 북은 사이가 어때요? 좋았습니까? 70년 동안? 안 좋았죠. 엄청나게 안 좋았죠. 특히 남쪽 사회의 북에 대한 적개심은 정말 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단 체제는 사이가 나쁜 두 개의 국가 관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북에 대한 증오와 혐오 체제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 한국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일본 가는데 문제 없죠. 자주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일본 영화, 소설, 드라마 보는데 문제 없죠. 근데 북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주 가셔요? 잘 못 가죠. 거의 갈 수가 없는 거고, 북쪽 소설,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자주 보십니까? 뭐 넷플릭스에서 북두 이런 거 있어요? 북쪽 드라마? 전혀 접할 수가 없죠.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관계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단절되어 있는, 그리고 적대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비유하자면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맨날 주먹질하고 싸우는 가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한반도가 이 남과 북이 적대시한다, 계속 증오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70년 동안 부부 싸움을 보며 자란 거예요. 가정을 비유하자면. 그럼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도 이 적대 체제, 증오 체제, 혐오 체제 속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정신이 병들었고, 그 결과 생긴 것이 바로 분단 트라우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단 트라우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요 얘기인데, 핵심은 그 전에 국가보안법 얘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하나입니다. 사문화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다들? 사문화되지 않았다. 내면화된 상태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있든 없든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분단 트라우마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색깔공포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색깔공포증은 빨갱이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공포냐? 빨갱이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색깔공포증 있어요? 있죠, 다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게 색깔공포증이냐면, 여기에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을 정부나 이런 데서 통일운동한다고 막 이제 뭐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은 별로 두렵지 않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통일운동 내가 하겠다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공격을 해요, 언론이. 정부나 언론이. 그건 느낌이 어때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너 왜 진보운동 하냐? 너 왜 통일운동 하냐? 너 왜 페미니즘 운동하냐?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너희들 빨갱이지, 종북이지, 이러면 그때는 느낌이 확 다르죠. 그거 무섭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색깔 공포증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웃집에 간첩이 있을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빨갱이가 쫓아와서 나한테 독침 놓을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뭘 무서워하는 거냐? 내가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릴까 봐.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색깔공포증은 빨갱이 종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색깔 공포증이 한국 사람들한테 심각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왜 이런 게 생겨났을까요? 공포증은 보통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납니까? 예를 들면 개공포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그 개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릴 때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죠. 개에게 물리는 그 순간 그 아이가 경험하는 건 뭐죠? 네, 어떤 공포를 경험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죽음이죠. 죽음의 공포. 아, 내 여기서 죽는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의 공포를.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정말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처리가 안 돼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개가 나타나면 거기 일반화가 돼요. 뭐 심리학적으로는 전이라고도 하는데 일반화가 돼요. 그래서 나를 문 개만이 아니고 다른 개를 봐도 그 순간 뭐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냐?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포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색깔 공포증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겠죠. 자, 만약에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너 빨갱이지, 종북이지 이런 공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더라. 그러면 색깔 공포증이 한국 사회에 생겨났을까요? 네, 그 정도 갖고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언어적 공격으로 끝났다면 색깔 공포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너 빨갱이지, 뭐 종북이지 이렇게 공격하면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지 않았죠. 뭔가 있었죠.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양민사 학살 사건 이게 뭐 너무 많죠. 그 권력을 쥔 자들이 이 독재 권력이 국민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빨갱이라고 공격한 다음에 죽여요. 혹은 죽인 다음에 왜 죽였냐 그러면 빨갱이라서 죽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말과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게요? 이렇게 되면 연결되는 거죠. 국가폭력 혹은 죽음과 빨갱이란 말이 연결돼요. 색깔 공격이 거의 연결됩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색깔 공격을 당할 때 그게 단순한 언어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색깔 공격을 당하는 순간 아, 좀 있으면 뭐가 오겠구나. 날 죽이러 오겠구나. 잡으러 오겠구나. 하는 식으로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에서 계속 색깔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박해하거나 이게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집단 심리 안에는 뭐가 새겨졌느냐. 색깔 공격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국가폭력이 온다. 또는 색깔 공격을 당하면 그 다음에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의 집단 심리에 새겨진 거죠. 한마디로 살인 예고장을 받는 듯한 충격. 이런 거를 받게 되는 게 바로 색깔 공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색깔 공포증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광범위하게 온전되고 있는 거죠. 자, 색깔 공포증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서히 약화되고는 있지만 또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색깔 공포증은 정신장애잖아요. 그렇죠? 공포증 자체가 정신장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색깔 공포증이 있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어떻다는 건가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정신건강이 너무 좋아. 상담 같은 것도 받을 필요 없고 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한 가지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색깔 공포증.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신건강이 좋다고 자부해도 색깔 공포증에선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 현실이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좋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색깔 공포증을 앓고 있다면 이 한국인들의 심리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자, 아까 그 개공포증 예를 들었죠? 어려서 개에게 물린 사람이 개공포증이 생겼어요. 근데 컸는데 강호동 정도 됐습니다, 덩치가. 이제 강호동이라고 해보죠, 가정을. 강호동이 길을 가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와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강호동이 강아지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강아지가 강호동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강아지가 무서워야죠.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근데 누가 무서워하느냐? 강호동이 무서워합니다. 개 공포증 때문에. 그래서 그 조그만 개 앞에서 꼼짝 못해요.
막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뭐 사지가 마비되고 그리고 조그만 강아지가 야 인마 굴러 그럼 막 굴러다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자, 강호동은 그 순간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사고가 마비됩니다. 그 순간 사고가 마비돼요. 사고가 마비되면 대응을 못해요.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가 사라지면 강호동 제정신 들어오잖아요.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는 또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저렇게 조그만 개를 무서워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강아지가 또 오잖아요. 똑같아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이게 바로 색깔공포증의 위력이에요. 사실 이것은 색깔공포증만이 아니라 여타의 공포증도 다 똑같아요. 개공포증이 있으면 개를 봤을 때 그런 거고 색깔공포증이 있으면 색깔공격 당할 때 그런 거죠. 그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공포증은 그 순간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대응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고가 마비되니까 대응을 못하겠죠.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경험들은 자주 해보셨을 거예요. 엄청 놀랐다. 내가 깜짝 놀랐다. 아니면 엄청 당황스러웠다. 이럴 때 생각이 잘 돼요? 생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막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당황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포증의 문제점은 바로 그건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민중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서 세상을 바꿀만 하면 색깔 공격이 한 번씩 오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버려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이 있어요. 민중들이 막 싸워서 열심히 고조돼요. 투쟁이. 세상을 바꿀만 해. 그러면 5.16 쿠데타, 4.19 때 5.16 쿠데타가 빵 터져요. 그리고 빨갱이 잡는다고 방공을 국시를 걸고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4.19가 좌절되죠. 또 그 이후에 80년대도 비슷했죠. 올라가다 보면 또 빨갱이, 강주, 폭동 이러면서 간첩들이 배후 조종한 거다. 색깔 공격 들어오면 또 무너집니다. 또 우리가 진보정당 운동을 통해서 진보정당을 상당 부분 성장시켜서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정도가 됐다. 그럼 또 색깔 공격 들어오죠. 종북몰이. 그래 또 무너지죠. 이 과정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색깔 공격 앞에서 사고 능력이 마비되고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마녀 사냥을 가능하게 해줬고 그 마녀 사냥이 벌어질 때마다 종북몰이라든가 색깔 공격이 심각해질 때마다 우리 민중 진영은 또 진보 진영은 대응 능력을 상실하고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반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사고 능력을 마비시킨다. 대응을 잘 못하게 돼요. 사실 어떤 점에서.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다.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탄압을 하면 싸울 수가 있잖아요. 맞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럴 때는 시민들, 국민들이 도와줘요. 왜 저 사람들 탄압하냐. 근데 언론에서 이 조직 안에 간첩단이 있다고 한번 발표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대응하기가 어렵고 밖에 있는 시민, 국민들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두드려맞고 해산당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색깔 공격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악영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사고 능력을 색깔 공격이 있는 순간 사고 능력을 마비시킨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평상시에도 사고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색깔 공포증이.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자기검열의 사회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검열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네, 대표적인 게 동무죠. 동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세요? 식당 가서 동무 깍두기 하나 더 뭐 이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근데 동무라는 단어를 모르시나요? 알고 있죠? 알고 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깨동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어깨동무 해보세요. 어깨동무 합시다. 그냥 편하게 쓰죠. 또 말동무, 글동무 이렇게 써요. 그리고 드라마도 좀 옛날 드라마에서 동무 얘기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910년대, 20년대 영화에서 동무 이렇게 부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는 다 동무라고 불렀으니까. 요즘 드라마에서 동무 나오면 딱 그거 돌아가죠. 이거 뭐야? 반공 드라마인가? 자,
한국 사람들이 동물한 말을 모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고 잘 써요. 딴 말이랑 붙여서는. 하지만 단독으로 쓰지 않죠. 그러니까 검열을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한국 사람들 쓰지 않은 말, 인민이란 말, 뭐 조선이란 말도 잘 안 쓰고 조선시대 얘기할 때 빼고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냥 조선이란 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데는 조선일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이런 단어 검열이 굉장히 심하고 사고 검열도 심하죠. 그러니까 섣불리 자기 얘기를 못하는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북의 핵무장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 마음껏 하세요? 다니면서? 아니 뭐 그 뜻이 아니고 찬성하는 뜻이 아니고 그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개인 의견이 설사 그렇다 쳐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요즘 분위기는 좀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옛날에 그 얘기를 했다가 국가보안법 조사받고 이 출국당한 신은미라는 분도 있었죠. 재미교포.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왔대요. 법원에서.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걸로 국법법으로 조사받았어요. 그 얘기했다가. 그럼 한국 사람들이 검열을 하겠죠. 당연히. 아, 동물한 말 쓰지 말고 인민이란 말도 쓰지 말고 대동강 맥주 맛있다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해요. 계속. 근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검열을 한다는 것은 사고 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동물한 말을 안 쓰려면 머릿속에서 일단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사고 억제인데 이 사고 억제를 계속 하다 보면 억압이 되는 거고 이제 사고 억제를 하면 사고력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능력이. 문제가 없을까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이건 많은 실험, 연구에 의해서 이미 확증된 건데 사고 억제를 하면 사고가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사고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그거는 실험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의 이제 여기서의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1분간 통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발표할 기회를 드리는데 벌칙이 있어요. 말하는 도중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때마다 220V 전기 충격을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2초간. 220V 혹시 받아보셨어요? 전기 충격? 아, 못 받으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네, 저는 2번이나 먹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 자, 어쨌든 그런 뭐 벌칙을 정하든 아니면 한 번 말할 때마다 1,000만 원을 징수한다든가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1분간 자유롭게 의견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유롭게 의견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민족이란 단어 튀어나가지 않게 하려면 머릿속에서 또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굳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요. 특히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 한국 사회에서 사고 억제 혹은 검열이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 저는 이걸 꼽고 싶은데 우리의 한국 사람들 세계적으로 창의력이 제일 우수한 또 사고 능력이 제일 우수한 민족 아닌가요? 네, 국뽕이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조사를 하면 세계 각국 아이들과 비교 연구를 해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한국 아이들이 가장 창의력이나 사고력이 우수합니다. 세계 최고예요. 이건 몇 년간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민족이 타고날 때부터 좀 머리가 똑똑하다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세계 수준에 비교했을 때 하위권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자라나면서 뭘 잘못 처먹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겠죠. 저는 자기 검열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 나 커서 평양가 살래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귀여운 놈 상상력도 풍부하구나 너는 큰 인물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 나중에 평양가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북 인사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빨갱이가 되든가. 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자기 검열을 안 해요. 아직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돼도 학교에서 대화하는 도중에 종북몰이를 당하고 그래요.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그거는 뭐 빨갱이나 하는 얘기야. 이걸 알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면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점점 다시 말하면 자기 검열, 사고 억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